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모입니다. 네, 먼저 여러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수가 많으시죠? 항상 양쪽 어깨에 짐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요, 사실은. 저도 강의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돌아올 때 만족스러운 강의보다는 좀 불만족스러운 강의,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그런 강의를 듣고 올 때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책을 읽는 것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강의도 그런 강의가 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하면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교장 선생님들 여기 오실 때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학교 폭력 수없이 많이 들은 강의인데 오늘은 또 무슨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강의를 한다냐 하면서 오히려 기대보다는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하나의 특징을 얘기를 한다면은 학교 폭력의 씨앗이 어디서 생기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뇌과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저는 강사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올해 서전지중학교에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해요.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배움 중심의 수업이라든가 배움의 공동체라든가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뇌과학에서 들여다본 수업 이야기 같은 강의를 많이 해요. 올해도 당북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했고요. 부설초등학교에서도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 코칭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교사와 학생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 관련된 감정 코칭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특강으로 4차 산업시대의 진로 탐색 방향,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강의도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가지고 퇴직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0대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씨앗이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가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감정의 중요성, 감정 코칭의 어떤 기법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을 1시간 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실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습하면 굉장히 싫으시잖아요. 절대 부담감 안 드리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10대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저 아들이 무슨 나라 말을 하고 있다냐? 그런 말을 할 만큼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미국 버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맥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의 뇌과학자인 보드 박사는 10대의 뇌구조에 주목하고 실험을 실시했는데도 성인과 10대에게 각각 여러 가지 얼굴 표정들이 담긴 화면을 보여주고 이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단층 촬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청소년 뇌는 어른들과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포해지는 모습을 본 후에는 더욱 그랬는데요. 공포란 남녀노소 없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놀라운 것은 10대 아이들과 성인이 완전히 다른 뇌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정서 처리하는 영역이 성인하고 어른하고 뇌를 사용하는 그 지역이 틀려요. 이게 이것이 뭐냐 10대들의 뇌예요. 10대들이 정서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편두체거든요. 원시 감정을 모두 다루는 인간의 감정 중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성인들은 어느 쪽을 쓰냐면 이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이게 전두엽을 통해 가지고 정서 처리를 하는 데 비해서 청소년은 편두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다냐. 어른들은 청소년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한 것이 바로 어른하고 청소년들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서적으로 그래도 성숙한 어른들이 10대들을 포용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기는 뇌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전두엽, 여기 이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 전두엽입니다. 예. 이 양쪽이 측두엽이에요. 이쪽이 두정엽이고 이게 뒤에가 후두엽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가장 뇌의 핵심 부분이 이 전두엽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뭘 판단한다거나 기획을 한다거나 충동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것을 모든 통제를 하는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전두엽이 리모델링 하는 시기예요. 이게 전두엽이 어떻게 발달하냐면은 일반적으로 0세까지는 이 아이들이 0세에서 3살까지는 뇌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하다가 3살 이후부터는 부위별로 발달을 해요. 가지고 3살에서 6세까지는 이 전두엽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이 시기는 가완성이 돼요. 가완성이 전두엽이. 그러다가 10대에 가서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남자는 일반적으로 28세, 27세 이 정도에서 완성이 되고 여자는 좀 빠르게 25세에서 26세 정도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봐요.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힘이 세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파워가 넘치고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파워와 열정이 넘치는 이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리모델링 하는 중이라 통제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능은 엄청 좋은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엔진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전두엽 역할을 하는데 전두엽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가 청소년들의 그 뇌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지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 또 한 가지는 뭔 일이 있냐면은 이게 전두엽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두엽에 리모델링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시냅스하고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었는데 필요 없는 거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전문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뇌에서.
이게 청소년의 뇌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지려고 하면 새로운 기자재를 갖다 하나하나 지면 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 어때요? 헌 것을 헐어내고 또 새 것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청소년의 뇌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데다가 또 청소년 시기는 호르몬이 말이죠. 남성 호르몬이 1000% 이상 많이 나옵니다.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이 1000% 이상 많이 나와요. 가지고 편도체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반항하도록 만든다거나 충동을 일으킨다거나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한다거나 영역의식을 나타낸다거나 그것이 아주 과도하게 일어난 때가 청소년기예요. 가지고 학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소년기를 가리켜 정서적 화약통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기는 말이죠. 어떤 보상을 해줘도 도파민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통한 지도도 안 먹혀요.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관계 형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한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관계 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토드 휴데크라는 학자가 훌륭한 교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서 제가 읽다가 이 책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도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수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생활지도가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봐요.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교사가 지도를 하면은 아이들이 어떠냐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받아들여요. 근데 B라는 교사가 지도를 하면은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왜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덤비들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B라는 교사는 생활지도 해야 아이들 지도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B라는 교사의 경우는 아이들 지도하려면 먼저부터 관계 형성부터 시작이 돼야 해요. 이런 지금 그 10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10대 청소년을 지도할 때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존 가트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기에 써놨듯이 원래 말이죠. MIT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정구축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독보적인 존재가 됐을까? 참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워싱턴 대학 교수였어요. 교수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친구 로버트 레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학자인데 말이죠. 그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말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이혼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혼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친구 로버트 레벤슨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도 그랬냐? 나도 야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아내한테 이혼당했어. 근데 나 너처럼 내가 왜 이혼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야 너나 나나 전공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참 권위자라고 얘기할 만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소한 것 하나 올라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한번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워싱턴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아파트 형태로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그 당시 행복한 부부들, 불행한 부부들, 평범한 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가지고 생활 장면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부 촬영을 했어요. 단 침실 활동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몇 쌍을 사진을 찍었냐면은 3,000쌍 이상을 찍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 3,000쌍 이상의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100분의 1초 단위로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말할 때 말하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표정이라든가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맥박, 혈압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까지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3,000쌍 이상을 100분의 1초 단위로 그걸 분석을 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료가.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해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시간과 관련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의견이 안 맞는다, 가치관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피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생기는 그 감정의 찌꺼기, 이것이 쌓이고 가지고 이것이 눈더미처럼 커가지고 이것이 사람과 관계를 악화시키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은 또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이거였어요.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의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냐면 표현 방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이것이 바로 어떠냐면은 사람과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거 써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선생님하고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 가지고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강의 중에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 코칭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학교 폭력의 씨앗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말의 힘에 대해서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에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어. 저희 못생긴 고구마, 너 안 돼. 꺼져. 지난 8월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말이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성장을 가져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큰 상처를 줘가지고 아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이 고구마 줄기마저한테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말을 알아듣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돌에 돌 하나씩 주워가지고 휙 던졌더니 저쪽에서는 말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개구리가 심각하게 죽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것을 이 동영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써놓은 그 행동 특성들이 한 아이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인가, 실패하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 특성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신감, 자존감, 긍정성, 낙관성, 관계 형성, 동기부여, 도전의식, 열정, 집념, 이런 단어들이, 이런 행동 특성들이 한 아이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느냐, 실패하는 삶으로 이끄느냐 결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도 일상생활에 부모님하고 아이들 간에, 선생님하고 아이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말이죠. 그 동영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의 힘이 이렇게 강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인간의 뇌는 다음 정보 중 어떤 정보를 더 중요시할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정보일까요? 부정적인 정보일까요? 긍정적인 정보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적인 정보라는 분 한번 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봐요. 우리 뇌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 뇌를 만든 것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속성을 지니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뇌를 왜 만들었냐면은 자기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존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이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무심코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이렇게 하는 꼴이 이 모양이냐,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네가 잘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너는 말이지 자관 어디다 쓸 존재이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 말을 아이들이 계속 말을 알아들으면은 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정보를 강하게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건 잊지를 못해요. 왜? 부정적인 정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뇌가 그렇게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아이들의 이 부정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말이 계속 쌓이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 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말이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봐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가정에서 엄마한테 부모한테서 긍정적인 말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부정적인 말만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말, 인정받는 말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그것이 아이들을 무너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으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아이를 회복시키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지만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이 존중해 주는 것이 왜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냐면은 좀 같으면은 여기에서 존중을 뭘 얘기하냐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해요.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 이 감정을 존중해 주면은 아이들은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이한테 나라는 존재가 참 소중한 존재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휘말려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봐요.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요. 나는 쓰잘데없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극단적인 경우는 나는 참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가지고 극단적인 경우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자살로까지도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싹트냐? 폭력이 싹트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 가치가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별 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을 쇄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폭력이 싹터예요. 학교 폭력의 근원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줘야 하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 같으면은 감정 코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내 존재가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쪽으로 빠져들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긍정적인 말을 7번 정도 해야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도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퀴즈 하나 낼게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거 답이 나와버리는데 의식적인 생각일까요?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일까요? 답이 앞에 나와버리네. 네, 맞습니다. 본성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왜 감정이 더 우리 인간을 지배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의식적인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조종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이라고 그래요. 콜백이라는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은 학습으로 하는 관문이다. 학습의 문지기인 감정의 뇌는 대뇌로 들어가는 외부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평가한다. 감정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할 것이 여러 정보 중에 무엇에 주의를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결정을 누가 하느냐면 감정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제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인간의 뇌 3층 구조. 이 부분이 뇌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가 이거와 연결이 돼요. 계속 감정코치 강의가 이거와 연결되니까요. 이게 뇌관이라고 합니다. 파충류뇌라고 하죠. 뭐 동물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변연계예요. 포유류뇌, 감정의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질, 영장류뇌, 뭐 인간의뇌, 학습의뇌 그렇게 해요. 가지고 뇌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발달을 했어요. 이게 이 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말이죠. 원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뇌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살아오는 과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때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뇌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땜빵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일반적으로 오감을 통해 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척추에 보면 척추 안에 척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이 변연계의 시상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감정의 뇌를 걸쳐 가지고 대뇌피지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대뇌피질로 가는 정보 중에 어떤 것에 더 주의를 집중할 것인가, 어떤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이 여기에 노란 부분이 감정의 뇌에서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폴 레그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의 동기가 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프로이드는 말이지 인간의 마음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빙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10개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계는 여기에 1이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이 빙산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9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를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이 무의식의세의 이 9이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뇌와 연결시킨다면 이것이 대뇌 피질에 해당되고 이것이 감정뇌에 해당돼요. 참 여기 아까 어느 그 교장 선생님이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길려 여사님 그러니까 대하초등학교 출신이죠. 네. 근데 그분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조장희 박사라고 이분이 가천대 뇌과학 그 연구소장이에요.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 30만 달러씩 연봉 30만 달러씩 83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 일본에도 없고 저기 중국에도 없는 세계에 몇 대 안 되는 MRI 기계가 있습니다. 7테슬라 MRI 기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이 조장희 박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뇌과학에서는 그 펫이라고 양전자 달층 촬영이라는 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조장희 박사예요.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노벨상 1위 영순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곧 뭐 지금 뭔 추진하고 있냐면은 14테슬라 MRI를 추진하는데 그 세계에 지금도 없다고 그래요.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가지고 뇌에 있는 아주 구석 미세한 그 혈관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MRI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빨간 데가 이 심플하게 생각하는 데, 이 푸른 데가 보는 데죠. 이 그린이 녹색이 듣는 데, 이건 스마트 센서리, 힘의 모터, 모터죠. 그 모터.
그리고 이 노란 데가 감정이에요. 감정. 속을 딱 잘라보면 감정이 꽉 차 있어. 감정이 꽉 차 있어. 이게 아주 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장난을 했어요. 무슨 장난을 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놀랍죠? 이 빨간 놈들이 노란 물이 들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감정이지 에브리띵. 네,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모든 결정을 감정에 이성적으로 하는 건 거짓말보다 하나도 없어. 맞아요? 야,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네, 이 정도 하면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을 하나 가졌습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동영상 보시면은 동전이 별로 쌓이지 않다가 지나가는 아가씨가 문장 하나 바꾸놓으니까 동전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예, 이 문구입니다. 바로 이 문구예요. 원래 이렇게 써있던 저는 장님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아가씨가 참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날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바꾸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전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뭘 건드렸어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감정을 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감정이 아주 격양되어 가지고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가를 데려다 놓고 야 이놈아 네가 이래서 잘못되고 네가 이래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3단 논법을 쓰면서 계속 논리를 펴면서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겠죠.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 이게 지금 오늘 감정 코칭의 핵심이에요. 이게요. 아이들이 감정 상태가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가를 데려놨고 3단 논문법을 써서 네가 이래서 잘못하고 저래서 잘못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를 설득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아이한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먼저 감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사실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감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 코칭과 관련된 기본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세요.
자, 왜 감정이 먼저 수용돼야 하는가? 그것을 이 동영상을 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인간의 내부는 생각하면 그런 말을 당한다는 거고 앞부분의 전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만 왜 생명을 시켜준 것이고 가운데 이것은 감정을 가지고 되는 게 이것은 평소라는 시간입니다. 시각, 생각 등 모든 정보가 이 평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중 위험한 정보가 들어오면 인간에서 분발하면서 자, 이 얘기를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요. 우리가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 생존에 위협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존에 위협을 느껴요. 아까 뇌라는 거 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은 뇌가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생명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뇌에 있는 피가 어디로 쏠리냐면은 파충류 쪽으로 쏠려버려요. 아까 생명과 유지와 관련된 것이 파충류라고 했잖아요. 아까 파란 부분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차고, 맥박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감정 홍수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심리 상태예요. 뇌의 상태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부터 해야겠어요? 감정 홍수 상태에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해요.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이 피가 여기에 뇌관 쪽으로 파충류 쪽으로 쏠려버려요.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전두엽, 이 부분이 전두엽 부분입니다. 전두엽이 시커매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감정 코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봐요? 여기에 쏠렸던 피가 다시 전두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이 상태가 되면은 선생님이 이성적인 접근으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는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감정 올 때도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봐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어요.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그러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파충류 쪽으로 혈액이 모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전두엽이 마비돼 버려요. 이게 생각을 못 해요. 생각 중심이 전두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두엽의 마비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정 코칭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감정 코칭을 해줄 때 전두엽 쪽으로 혈액이 올라가요. 그때는 이성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 감정 코칭 핵심이 이것이에요.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실습을 할 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부터 감정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봐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사인이고 신호예요. 그러니까 봐요.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행동은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정 코칭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봐요. 집에서 형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고 놀다가 동생이 형이 만든 장난감 부록 쌓는 거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내 동생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놈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그때 감정 코칭이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 너 지금 마음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게 감정 코칭이에요.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까요? 야 이놈아 그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엄마 마음속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감정 코칭은 감정은 모두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아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친구를 잘 사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봐요. 선생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코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도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친구 사귈 때 똑같이 해요. 우리 뇌는 말이죠. 이 말 한번 깊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은 부모들을 등 뒤에서 보고 배운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감정 코칭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면서 감정 코칭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사귀어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아이가. 그리고 우리가 감정 이렇게 코칭을 해주면은 심리적으로 감정이 안정이 되잖아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우리 몸에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암세포와 같은 나쁜 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T세포라고 그래요. NK세포하고. 근데 T세포와 NK세포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 긍정적인 상태일 때는 활동성이 10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로 가득 차버리면은 NK세포나 T세포 활동률이 50% 이하로 다운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 상태가 우리 건강에 그렇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으로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감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말이죠. 아이들을 혼내놓고 야단치는 다음에 수업을 하면 말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은 말이죠. 억압하고 통제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수업을 수업하면 말이죠. 아이들은 선생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립니다. 그 감정 억압안이라고 에너지가 다 뺏겨버려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애들한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감정을 안정시키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창시한 사람이 기너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어른의 말을 귀 기울이며 바람직한 행동.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하임 기너트라는 사람이 이걸 제일 처음에 이걸 창안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존 가트맨의 감정 코칭 5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감정 코칭 5단계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1단계는 말이죠.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착한 감정을 가지고 감정 코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2단계예요. 이게 1, 2단계는 전혀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지 감정 코칭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단계만 하면 돼요? 이 세 단계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세 단계만 하면 돼요. 아이들의 감정을 포착해가지고 감정 코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1, 2단계예요. 가지고 아이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러한 것이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감정과 관련된 것이 우리 뇌로 말하자면 운유예요. 이 감정은 운유에서 생기는데 이 감정을 처리는 어느 쪽에서 하냐면 좌뇌에서 처리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좌뇌가 이걸 처리할 때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가 이걸 파악을 하면 바로 처리가 돼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좌뇌가 이 처리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이름 붙여준다는 말 들어봤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5단계예요. 가지고 아이 스스로가 답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5단계예요. 그것만 알아면 돼요. 실습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요. 예, 그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선생님들한테 부탁한 것이 이거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말이죠.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말이죠. 아이들 지도할 때 보면은 학생부장이 데려다 놓고 지도하면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욕을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려요. 중학교에는 그런 직계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도 그런 것이라 모르는데 그때 봐요. 제가 항상 이 말을 했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지 마라. 행동을 보면 절대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 못한다. 그럼 뭘 보야 하냐? 그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요거고 뭐 발로 팍 차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도를 해요?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팍 올라가 버리는데. 그런데 그 행동 속의 감정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애정이 결핍된 아이들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걸 보면은 연민의정이 오히려 느끼잖아요. 그러면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의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을 보아야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거든요. 감정을. 자, 2단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3단계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왜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감정 코칭에서는. 왜라는 말을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쉽게 말하면 검사가 그 범인을 취조할 때 왜 그랬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는 벌써 비난으로 받아기 때문에 방어 스타세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말은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랬어? 어째서 그랬어? 그런 말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미러링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감정에 이름 붙여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잘 모를 때는 꼭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물어보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제가 실습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5단계에서는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감정은 다 받아들이되 행동은 제한을 둔다고 했죠. 그걸 하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이게 핵심 이거예요.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절대 해답을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해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결책을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다짐을 받는 것, 점검을 하는 정도 이런 활동이 5단계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할 것도 같고 못 할 것도 같고 그렇죠? 근데 실습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실습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정 코칭에 유의할 것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뭐냐면은 이겁니다. 절대 명령하지 마세요. 감정 코칭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명령어가 안 들어갑니다. 지시하는 말이 안 들어가요. 협박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이 들어간다냐? 그냥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 말만 하면 돼요. 이것도 조금 이제 실습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셔야 할 것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할 때 또 한 가지는 여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봐요.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학생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불편할 때는 아이 전달법을 쓰면 돼요. 아이가 불편할 때는 공감을 해준다거나 미러링을 해주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아이가 내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누가 불편해요? 잠자는 아이가 불편해요? 선생님이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나 메시지를 쓰면 돼요.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 누가 불편해요? 아이가 불편해. 그때는 미러링이나 공감을 해주면 돼요. 그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이것도 실습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 초감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그 아버지가 딸이 늦게 들어올 때 아주 강하게 야단을 쳐요. 다른 사람보다 특히 늦게 들어오는 것을 용서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 그 아버지가 왜 딸한테 그렇게 강하게 감정을 억압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말이죠. 집에서 자기 누나가 밤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감정이 바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그 감정이 초감정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가 대학을 못 가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많이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 대학 안 가겠다고 때를 써요. 거기에 대해서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감정에 대한 초감정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감정 코칭을 잘 하려면 이 초감정까지 읽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정 코칭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만 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시간이 쫓길 때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이가 너무 위협을 당하고 있다거나 그런 때도 하지 말아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을 때도 자해 활동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때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혹시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감정 코칭을 할 때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알아요. 그럼 감정 코칭 효과가 없어요. 감정 코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느끼냐? 이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못해요. 제가 이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런 얘기를.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이한테 이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성이. 겉으로 들어주고 그런 건 별 효과가 없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한다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종. 애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속된 말로. 그건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 얘기를 귀를 기울여줘야 아이들도 선생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가져왔는데 써놨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나의 진정성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제 방송에 보면 이금희 그 옛날 그 어나운서 있잖아요. 아침마당에 내가 보면 가장 그
공감을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분을 하면 그분을 주고, 그분 얘기할 때 말이야, 유식 보면은 지금 어때 안 나오대요. 이러고 들어, 이러고 입을 쫙 벌리고 이러고 들어요. 그게 바로 듣는, 상대방한테 공감을, 상대방 얘기를 공감해주는 그 참 좋은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쉽게요. 예, 제가 실습 들어가기 전에 쉽고 할게요. 예,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감정 코칭에 대한 교사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이건 제가 부모 유형을 갖다가 대입시켜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나는 어떤 유형이 들어갔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축소 전환형입니다. 축소 전환형이에요. 이거 예를 들자면은 한 아이가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굉장히 속상해 가고 있어요. 야, 별것 아니야. 다음에 잘 봐. 이것도 축소예요, 축소. 아이가 울고 있는데 별것 아니야. 강아지가 말이죠. 제 강아지가 무섭다고 울고 있을 때, 야, 울지 마. 별것 아니야. 이것이 축소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이한테, 야, 가자. 이것이 전환이고, 축소하고 전환을 계속 시키면은 이 다음에 감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자면 어떤 감정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과자를 먹는다거나, 또는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남자라면 술을 마신다거나 해가지고 감정을 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게 감정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억압행위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억압행위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말이죠, 운동을 하다가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어떤 젊은 엄마가 애기 조만한데 뭘 막 어떤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러는지 막 야단을 쳐요. 애기가 막 울면서 비는데도 계속 야단을 쳐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감정 고치 입사를 그런데 놀랬어요. 근데 또 과거인 것은 또 뭐냐면,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아기한테 뭐라고 하냐, 아가야, 울지 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더 과거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억압하는 것이거든요. 아이의 감정을 계속 억압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도 똑같이 친구들 감정을 억압을 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폭력이 나와요. 비행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억압행위입니다. 절대 아이들은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줘야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요. 그게 대물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 유형은 감정까지는 존중해 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존중해 주니까 자기의 감정의 존엄성은 아는데, 자기의 감정은 존엄한지는 아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이 존엄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를 못 사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 코칭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대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포착을 해가지고 공감을 해주고 아이한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아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된 사람 같아요. 이걸 모를 때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되겠는데, 저는 이 모를 때는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감정 코칭을 하면은 아이들 스트레스가 끝부분에서 다 올라가요. 그런데 코치형만 밑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죠. 이건 실습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